한 소녀가 현관에서 무릎을 굽힙니다. 그리고 방금 벗어놓은 신발을 두 손으로 집어서 코가 문 쪽을 향하도록 돌려놓습니다. 이 발끝으로 슬쩍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몸을 낮추고 손으로 방향을 돌려서 남의 집에 들어서면서 등과 엉덩이부터 들이미는 것은 실례이니까 일단 들어선 다음에 돌아앉아 정리하라는 것이 이 집안의 가르침입니다. 10초도 되지 않는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 안에 인간의 20년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절이라는 건 반복이 몸이 된 것이고 몸이 된 반복은 연기로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소녀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시부야 한복판에서 파라파라를 추던 갸루였습니다. 그 인조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동전 하나 잡을 수 없다. 그래서 현금 없는 여행을 선언하던 그 요란한 갸루의 모습이었죠. 걸그룹 리셋네 미나미, 그리고 그의 뿌리를 찾아서 바다를 건너간 채널.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줄여서 안원잘부. 네, 그 안원잘부의 3부작에 대한 리뷰입니다. 1편은 도쿄 시부야에서 갸루 문화의 실체를 탐구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2편은 치바에 있는 미나미의 집을 찾아갔고, 3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녔던 모교의 교문을 여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번에 저는 이 채널의 거제편을 리뷰를 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었죠. 리셋느 안원잘부의 영상은 왜 영화처럼 보이는가? 그리고 그 리뷰의 끝에서 저는 미나미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희의 귀향에 동행했던 이 사람은 정작 돌아갈 곳이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의 귀향 곁에 선 다른 한 사람의 실향이 이 채널의 화면에 이런 정서적인 깊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리뷰할 3부작은 바로 그 실향의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자신의 뿌리 앞에 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뿌리내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프랑스의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전쟁으로 온 유럽이 뿌리채 뽑혀나가던 시절에 쓴 글인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뿌리내림이야말로 인간 영혼의 가장 중요한 욕구이면서 동시에 가장 무시당하는 욕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생각해보면 사실 아이돌은 구조적으로 뿌리 뽑힘을 요구당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야 되고요, 학교를 떠나야 되고, 때로는 자신의 이름마저 바꿔야 되죠. 그리고 기획되어 있는 세계관 속으로 자기 자신을 이식하는 그런 작업이 펼쳐집니다. 아이돌들은 다 그렇죠. 미나미는 그 이식을 바다 건너에서부터 감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두고서 뿌리를 찾아서 라는 제목을 단 걸 보면 이 겉보기로는 예능의 제목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배우의 질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3부작을 찬찬히 보고 또 보면서 여기서 찾은 것은 미나미의 뿌리라든지 미나미의 본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근사한 것을 찾아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미나미가 실제로 찾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 여정은 또 어떻게 한번 영화처럼 되었는가? 여러분, 이제부터 3부작 전편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원잘부 채널에 가서 이 3부작을 보고 오시면 리뷰를 더 깊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제 채널에는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PPL이 있죠? 네, 광고 보고 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얼굴 관리 안 하냐? 얼굴 이만큼씩 부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얼굴 때문에 잘 됐다고 했지? 이거 한 병씩들 마셔. 얜 2병 챙겨줘라. 데일리 라이트 호박 파차. 자, 뿌리를 찾는 이 여정은 좀 이상하게 시작하죠. 미나미는 자기 나라 땅을 밟자마자 얼굴 위에 가장 두꺼운 가면을 씁니다. 갸루 화장. 진한 화장에 화려한 가발에 인조 손톱. 그 차림으로 이제 시부야 109, 109로 향하는데 정작 거리로 가니까 갸루를 찾기가 어렵죠. 행인들에게 물어보지만 다들 어리둥절해 하고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이제 진짜 갸루와 마주하게 되는 장면까지 쭉 이어집니다. 사실 이 만남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3부작에는 재판이 3번 열리는데 그중에 첫 번째 재판이 바로 이겁니다. 피고석에 앉은 거는 미나미의 갸루죠. 혐의는 날조가 아니냐. 왜냐면 실제로 그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이 갸루가 진짜냐 아니냐 요걸 두고 갑론을박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그 원희
미나미의 표정을 보면 뭔가 갸루에 대해서 못 믿어하는 그런 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각오하고 간 겁니다. 이 갸루가 진짜인가? 그 실체를 밝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미나미가 하는 저 요란한 갸루가 사실은 반쯤은 지어낸 거 아니냐라는 판정인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왜냐면 미나미의 갸루는 헤이세이의 유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국에서는 이미 저물어버린 문화인데 그거를 미나미가 소환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나온 갸루가 정확한 판결을 해줍니다.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고 기대는 배반당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어요. 마지다루이 같은 은어, 이것도 사실이었고요.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만 시켜놓고 수다를 떠는 숲속이라든지, 그리고 그 유명한 야호마저도 진짜였습니다. 정말 그 직접 출연해주신 갸루분이 야호를 하면서 이거 자주 한다고 얘기할 때 원희의 표정이 정말 대단해요. 이게 진짜였어? 하는 그런 표정. 뭔가 형언하기 어려운 표정이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실제 있었던 기록이었던 거죠. 패러디가 아니라 진짜였던 겁니다. 미나미의 갸루는 흉내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흉내내는 거는 디테일에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미나미의 갸루는 정말 인사말 하나까지 정확했고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 문화를 알고 있었다. 그 문화를 사랑해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갸루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 헤이세이 레트로 물결을 타고서 레이와 갸루가 부활을 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미나미가, 그리고 미나미의 야호가 이건가요? 네, 야호가 그 유행의 출발점이 됐죠. 그래서 다시 부활을 했는데 대신 예전의 갸루랑은 좀 다른 면이죠. 과거에 피부를 아주 검게 태우던 그 화장은 내려놓고 패션, 태도만 남긴 그런 갸루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문화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오는 거는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거든요. 네, 여기서 갸루의 정신이 돌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갸루의 정신이 뭡니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명령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나미의 말에 따르면은 항상 어떤 퀸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갸루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미나미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저물어가는 시대의 어떤 문화의 마지막 계승자가 바다를 건너가서 한국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원산지로 역수입돼 버리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원산지 증명서를 들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으면서 발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편의 마지막 장면이죠. 미나미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가발을 벗고 인조 손톱을 뽑고 화장을 지우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요란했던 화면이 조용해지고요. 수수한 민낯이 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지막 마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여행을 전후로 미나미 씨가 팬들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 갸루와는 작별할 때가 됐다. 자신은 갸루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3부작은 캐릭터의 작별 무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뭔가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게 만들죠. 캐릭터를 그 문화의 발상지에 데려가서 그 기원을 확인시키고 진짜 갸루에게 인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분장을 지웁니다. 보통은 예능에서는 캐릭터를 막 소모하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슬그머니 버려요. 그런데 이 채널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캐릭터에게 귀향을 선물했고요. 퇴장할 수 있는 퇴장식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은퇴 투어 하듯이. 그러니까 캐릭터에게 결말을 준다? 이거는 예능의 습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사 예술의 습관입니다. 시트콤은요, 캐릭터를 반복하죠. 하지만 영화는 캐릭터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1편의 끝에서 갸루라고 하는 가면이 벗겨지고 갸루의 캐릭터가 퇴장할 때 이 3부작에 그게 막이 오르는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명확합니다. 가면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편의 문이 열리면 치바 주택가입니다. 이 돈키호테에서 산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끌고 오는 원희 옆에서 미나미는 빈손으로 걷고 있죠. 왜 빈손이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여기가 마이 홈.
참, 그 홈에서 우리가 알던 미나미가 해체되는 걸 느낍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예절 시험을 치렀다. 셔츠 단추를 전부 풀었다가 다시 채우기를 1분 30초 안에 해내야 했다는, 우리가 볼 때 만화에나 나올 법한 시험이거든요. 여동생과 목욕하는 15분 동안은 영어만 써야 됐다. 애니메이션도 전부 영어로 봐야 됐다. 지망하는 초등학교를 유치원 친구들에게 말하면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함구해야 됐다. 라는 대목에 이르면 이제 원희의 표정이 볼만해집니다. 원희씨. 글만 쓸 줄 알면 합격이지 안 가면 나라에서 찾아옴. 이러든 이 원희씨의 응수에는 웃지 않을 도리가 없죠. 아무튼 식탁에 젓가락을 가로로 놔야 되고 한 입 먹으면 내려놔야 되고 왼손은 그릇을 받쳐야 되고 오조사마는 폭식하지 않는다 라는 이 미나미의 선언과 함께 시부야의 갸루가 치바의 영예, 치바의 오조사마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규칙에 공통점이 있어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단추를 채우는 손가락이라든지 젓가락을 내려놓는 간격이라든지 신발을 돌려놓는 무릎이라든지 시부야의 갸루가 의상 같은 거라면 이 예절들은 피부와도 같아요. 벗을 수도 없고 잊힐 수도 없어요.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 장면이 저는 이 영상의 급소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급조할 수 있는 거랑 급조할 수 없는 거. 20년의 반복이 만든 몸짓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되게 묘한 대칭이 느껴져요. 시부야에서는 저물어 가던 갸루 문화의 보존자로 나왔는데 치바에서는 흐려져가는 예법의 보존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나미라고 하는 인물이 되게 재밌는 게 갸루는 자기 좋을 대로 명랑하게 살아가면서 퀸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권리의 문화가 갸루거든요. 근데 이 치바에서의 오조사마는 남을 향해서 자신을 삼가는 그런 법의 문화예요. 이 두 개가 완전히 상극인데 이 두 개의 세계가 한 사람의 몸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집을 보여주죠. 다다미가 깔린 와시츠였다가 넓게 리폼했다라고 하는 거실이 나오고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줬다는 피아노, 수십 년 전부터 이 가족이 털을 잡고 살아온 방들.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다다미의 시절 위에 마루의 시절이 얹히고요. 그 사이사이에 피아노라든지 붓이라든지 선물들 이런 것들이 화석처럼 박혀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김지훈의 장화홍련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한국 영화에서 집이라고 하는 거는 무서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장화홍련의 그 꽃무늬 벽지의 집이 무서웠죠. 그 이유는 귀신이 살아서가 아니었어요. 장화홍련이 무서운 이유는 기억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한 가족의 시간이 고스란히 보존되는 장소고 그래서 지우고 싶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집은 공포가 돼요. 그런데 같은 원리가 방향만 바꾸면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보존된 기억이 원한이 아니라 애정이라면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가 되는 거죠. 온도가 바뀌는 거예요. 미나미의 집을 찍는 카메라는 사실상 공포 영화의 카메라랑 똑같은 문법을 썼거든요. 공간을 훑고 사물에 오래 머물고. 근데 그 사물들이 증언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게 달랐던 부분이죠. 자, 밤이 되면 서예 교실이 열립니다. 이 미나미는 중학교 3학년까지 8년 동안 서예를 했고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선생님입니다. 이 스승님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분이셨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일단 하고 싶을 때 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래봤자 안 느니까. 라는 이 뭔가 호쾌한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 4만원짜리 붓 앞에서 메르카리와 당근을 외치는 그런 어떤 흥정 감각이라든지 이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는 아주 파격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등장하자마자 몇 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보는 팬들의 마음을 다 가져가 버리죠. 저는 사실 이런 순간을 볼 때마다 되게 재밌는데 왜냐면 예능의 오래된 진리가 떠올라서 그래요. 무한도전을 보면은 무한도전 전성기 내내 증명했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잘 짜인 대본보다 더 재밌는 건 대본을 전혀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제편에서 통닭집 사장님이 있었다면 여기는 이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널은 일반인 조연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카메라를 끄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요. 이 채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건 섭외가 아니라 발굴이에요. 대본을 써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채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스승의 존재가, 이 선생님이 웃음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나미의 유년을 채운 것이 단추시험, 젓가락 규칙만이 아니라 8해 동안, 8년 동안 이 아이는 선생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떤 어른이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규율의 세계 안에서 자유의 선생님을 만나고 산 거예요. 두 개의 세계를 오간 거예요. 오조사마 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떠올리는 거는 숨 막히는, 꽉 막혀있는 온실을 생각하잖아요. 그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미나미를 기른 세계에는 이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엄청난 낙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8년, 8해가 어디로 닿았느냐? 바로 그 4글자, 백화요란에 닿습니다. 5시간에 걸쳐 4글자, 백화요란. 온갖 꽃이 일제히 흐드러지게 핀다는 뜻이죠. 그리고 서예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붓글씨에는 수정이 없어요. 획은요, 한 번 그으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붓으로 쓴다는 거는 곧 결심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순간 써야 되겠다라는 결심, 그게 있어야 쓸 수 있어요. 그 5시간은 먹을 가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왜 5시간이 걸리느냐? 마음이 그 4글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거든요. 올해 리센네에게는 온갖 꽃이 일제히 피었죠. 그 글씨는 어쩌면 소원이 아니라 예언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그 8년, 8해 동안의 서예는 취미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소원을 적는 방법을 배웠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편의 무게중심은 후반에 있어요. 원희 씨인데 그냥 원희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엄격하게 교육하셨냐? 어머니가 짧게 대답해요. 일본 사회의 벽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양과 예의를 갖추게 하고 싶었다. 이 원희가 젓가락질이 서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있었다면은 밥을 못 먹었을 것이다 라고 아주 매섭게 솔직하게 평을 내리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엄격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통제욕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예요. 내 아이가 세상의 벽 앞에서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단추, 젓가락, 신발의 규칙으로 번역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미나미의 고백도 인상적입니다. 어릴 때 남들 앞에서 영어 노래를 부르다가 미움을 샀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혼자가 됐고 난 누구랑 다녀야 하지? 하고 물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춤추는 친구를 소개해줬고 그 친구가 지금까지 단짝이 됐다. 예능이 잠깐 숨을 멈추고 다큐멘터리가 된 순간이죠. 저는 이 고백을 가만히 듣다가 뭔가 대칭적인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미움을 산 이유는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행동인데 한 세계에서는 죄목이 되었고요. 다른 한 세계에서는 직업이 됐습니다. 아이는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무대가 없었을 뿐이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어머니가 왜 단추, 젓가락, 신발 이런 걸로 갑옷을 입혔어야 됐나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남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남다름이 언젠가는 세상과 부딪히리라는 것을 일찍 알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예방책을 펼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소개해준 친구가 하필이면 춤추는 친구였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고백이 어떤 아이돌의 어떤 기원설화, 탄생설화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외로움의 한복판에 있던 아이를 누군가가 손을 잡아서 춤이 있는 쪽으로 이끌었다라는 얘기. 지금 무대 위에 미나미가 바로 그 순간에서 걸어 나온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계속해서 반복한 찐따라는 농담 이런 것들은 저는 절반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절반이 뒤집히기 때문이거든요. 자, 3편의 아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세일러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미나미의 모교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 울타리에 있는 사립학교로 등교를 시작합니다. 머리가 어깨보다 길면 공부에 방해되니까 묶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교복을 입은 채로는 자판기도 문방구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 정말 일본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 맞다 그런 학교들 있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일본식 사립학교의 모습이죠. 학교 로고가 박힌 지정 가방 3종. 일본도 가방을 발로 차느냐? 라고 원희가 물어보니까 미나미는 진짜 놀라죠. 발로 차면 더러워지잖아. 저는 이 짧은 문답이 사실 이 시리즈의 코미디의 원리가 요약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의 세계가 이상해서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자신의 세계를 온 우주의 표준으로 믿고 있어서 터집니다. 원희에게 가방을 발로 차는 거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근데 미나미한테 그거는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이게 이 낙차, 이게 좀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 원희가 사는 거제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문방구 외상을 일주일에 한 번 엄마가 갚아줍니다. 신용이 장부, 얼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기억으로 굴러가는 세계인 거예요. 저 덕현이 딸인데요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미나미가 살던 치바에서는 어떠냐? 교복을 입은 채로 문방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입니다. 사람보다 규칙이 더 먼저 있는 세계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람이 제도를 대신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제도가 사람을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오조사마의 세계, 그리고 통닭집 단골의 세계, 이 두 세계가 신용의 화폐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서로의 일상을 처음 보는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 시리즈의 웃음이 건강한 이유예요. 한 번도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웃음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원희와 미나미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 미지의 나라입니다. 완전 다른 문화권이고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법칙이 작동해요. 그리고 교정에 들어가는 순간에 코미디 위로 다른 공기가 내려왔죠. 축구부가 지나가는 운동장, 오후에 빛이 드는 복도, 신발장. 그리고 관악부 연습실 앞에서 원희가 외치죠. 나 이거 일본 드라마에서 봤어. 러브레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러브레터는 드라마가 아니라 이와이 슌지의 1995년 영화지만 저는 이 착오까지도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외침에서 나오는 거는 일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기억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되게 기묘한 일이죠. 러브레터는 이와이 슌지의 일본 영화인데 이 영화가 국민적 기억에 올라있는 곳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이 1998년에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죠. 2차 개방이 있었죠. 그리고 이듬해 11월에 러브레터가 한국 극장에 걸렸습니다. 근데 정식 개봉도 하기 전에 러브레터는요, 이미 불법 비디오가 수십만 개나 나돌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릴레이 상영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화를 합법적으로 보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오겐키 데스까라는 대사, 요거는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가 됐죠. 아마 일본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작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 러브레터가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가 관악부 연습실 앞에서 느낀 어떤 기시감의 출처는 일본이 아니에요. 한국인 거예요. 한국인이 갖고 있는 기시감이에요. 세일러복, 관악부, 신발장, 요거는 한국의 시청자에게는 현실이 아니라 스크린 안에 있는 거예요. 판타지입니다. 그래서 원희가 지금 걷는 곳은 미나미의 모교가 아니라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화면으로 이미지로 구축해온 어떤 일본 속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제작진이 노래를 한 곡 왔습니다. 우타다 히카루의 퍼스트 러브, 1999년 노래입니다. 러브레터가 한국 극장에 걸리던 바로 그 해에 발표된 노래, 세기말의 바다를 건너와서 이 땅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타다 히카루가 일본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이 선곡은요, 미나미를 위한 선곡이 아니에요. 한국의 편집실에 앉아서 그 시절의 일본 문화를 통과하면서 자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향수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장면에는 두 개의 향수가 겹쳐 있는 겁니다. 미나미는 자신이 실제로 살았던 과거를 걷고 있고요. 원희와 카메라를 들고 있는 PD는 스크린으로 물려받은 과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살았던 적이 없는 시절을 그리워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 시절을 겪지 않은 세대조차, 아니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시절조차
그 시절이 만들어낸 화면을 물려봤기 때문에 향수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3부작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나미의 귀향길에서 정작 향수에 젖은 것은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미나미가 그리워한 거는 어머니의 집, 학교의 복도, 그러니까 사람의 온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원희가 그리워한 것은 이와이 슌지의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시네마죠. 한 사람은 삶을 그리워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상영을 그리워하면서 이 두 사람이 같은 복도를 걷고 있다. 왜 지난번에 제 질문이 있었잖아요. 리센느 안원잘부의 영상은 왜 영화처럼 보이느냐. 이 장면도 또 하나의 답입니다. 이 채널의 카메라 뒤에는 일본을 영화로 먼저 배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가 얼떨결에 관악부의 지휘봉 잡는 장면이 그래서 좀 저는 상징적이었어요. 관광객이 장르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연기해보는 순간이거든요. 이 박자를 몰라서 마음대로 했다면서 웃지만 상관없습니다. 박자 같은 건. 왜냐면 장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점에서 3부작은 거제편과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미나미는 원희의 환대 옆에 서 있는, 그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방인이었어요. 원희가 어머니의 이름 하나로 저 덕연이 딸인데요. 이걸로 통닭집 문을 열 때 미나미는 다른 데 있었죠.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네가 다녔던 데를 내가 걷고 있는 게 신기해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귀향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된 겁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 채널의 서사는 2부작 영화의 균형을 갖추게 됐어요. 1부는 거제고 2부는 치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고향의 문을 열어서 보여주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고향의 문을 열어서 답례를 하는 구조. 저는 이런 대칭들은 잘 만든 장편 영화의 각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3부작의 클라이막스 얘기를 해보죠. 그거는 폭로의 형식으로 왔습니다. 미나미는 이 시리즈 내내 자신의 학창시절을 이렇게 기억했어요. 친구가 없었다.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6, 7년을 짝사랑하다 차였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만들어서 건네주기만 했다. 교정을 오르면서 가위바위보 내기를 하다가도 친구가 이래서 없었나 봅니다 라고 자학하는 사람이죠. 완전히 찐따네 이거 라는 원희의 타박은 이 시리즈의 러닝 개그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그 서사를 배반합니다. 이 3학년 A반 교실에서 재배한 중학시절 담임선생님, 그러니까 이 외톨이 미나미에게 친구를 소개해줬던 바로 그 선생님에게 원희가 묻습니다. 미나미가 미야노 말고는 친구가 없었다는데 진짠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죠. 그건 아닙니다. 아우라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단짝 미야노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국제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세계적인 댄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도 잘나서 말합니다. 친구가 많았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교사들과 후배들이 달려나와서 미나미를 반기고요. 담임선생님은 카메라 앞에서 미나미를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의 큰 기쁨이었다 라고 말하고요. 미야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는 강한 친구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찐따의 서사가 무너진 자리에서 사랑받는 사람의 기록이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아나그로리시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야기의 급소라고 했는데 알아봄의 순간이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뭐냐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갑자기 이야기의 방향이 꺾이는 순간, 이게 아나그로리시스입니다. 근데 지난 리뷰에서 제가 노스토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디세이아를 다시 떠올려보면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완성되는 거는 이타카 해안에 도착하는 순간이 아니거든요. 늙은 개 아르고스가 거짓골의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 때, 유모가 발을 씻기다가 무릎의 흉터를 알아볼 때, 그때 귀향이 완성됩니다. 귀향은 지리의 사건이 아니라 인지의 사건이에요.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지역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알아본다는 사실이 귀향을 완성하는 겁니다. 미나미의 귀향이 완성되는 것도 학교의 복도입니다.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달려나오고 미나미가 단 것을 좋아한다는 사소하게 짝이 없는 사실이 기억되어 있는 곳이죠. 저는 이 간식이 이번 3부작의 심장이었다고 생각해요. 거제편에서 반죽 묻은 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단 것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건 예의죠. 하지만 취향을 기억하는 건 애정이거든요. 예의는 학습할 수 있지만 애정은 학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출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리센느라는 그룹의 이름이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장면을 뜻하는 신과 향기를 뜻하는 센트를 겹쳐서 만든 이름이죠. 향기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린다. 이른바 프루스트 효과를 표방하는 그룹이 리센느입니다. 프루스트의 그 유명한 마들렌 말이죠. 홍차에 적신 과자 한 조각의 맛이 잃어버린 시간 전체를 데려오는 장면. 그런데 이 3부작의 마들렌은요, 방향이 반대예요. 미나미가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이 미나미를 기억하고 있었음을 증명한 겁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나선 그 여정의 끝에서 시간이 먼저 미나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미나미는 거짓말을 한 걸까요? 원인은 거대한 허언증이다 라고 놀렸지만 저는 좀 다르게 읽고 싶어요. 이 편의 고백은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외로움은 저는 진짜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3편의 환대도 진짜입니다. 이 두 진실 사이의 간극을 만드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의 편집이죠. 폴 리퀘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인간의 정체성이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들려주는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든 이야기에는 편집이 있고요. 사춘기의 편집실에는요, 상처가 언제나 사랑보다 더 많은 분량을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1인칭으로 선명하게 내 안에 저장돼요. 반면에 사랑은 이상하게도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저장됩니다. 스승의 기억 속에, 친구의 증언 속에. 그래서 한 사람의 진실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기억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고 타인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압니다. 이 3부작의 카메라가 한 일이 바로 그 대조를 포착해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서사에 없는 장면들을 타인들에게 찾아가서 수집해온 거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기억을 검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갈 수 있습니다. 이 3부작의 두 번째 재판인 거죠. 첫 번째 재판이 피고가 갸루가 맞느냐 라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자기의 서사입니다. 말하자면 한 인간의 기억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 건데 저는 이렇게 다정하게 나오는 팩트체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재판이 3개 있다고 했습니다. 두 소녀가 있고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진위를 가리는 재판이죠. 이제 세 번째 재판을 얘기할 차례인데 장화홍련전 얘기를 좀 해봅시다. 2편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두 소녀의 이야기죠. 배좌수의 두 딸 얘기입니다. 장화 홍련. 계모가 큰 쥐를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장화의 이불 속에 넣어두고 이 아이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조작된 증거 하나, 지어낸 이야기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죠. 소녀는 연못으로 보내지고요. 동생은 언니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자매의 원혼이 밤마다 고을에 새로 부임하는 사또를 찾아갑니다. 겁에 질려서 죽거나 도망치는 관리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는 방식을 우리는 압니다. 마침내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죠. 등불을 켜둔 채 앉아서 소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한이 풀립니다. 이 장화홍련전은 귀신 이야기이기 이전에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한 소녀에 대해서 지어진 거짓 이야기가 소녀를 죽였고요. 소녀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준 단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매듭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가 수백 년을 살아남은 것은 이 구조가 낡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야기로 죽고 이야기로 살아요. 어느 시대에나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만들어지고요. 아주 천천히 정정됩니다. 제가 이 3부작에서 가장 귀하게 본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카메라가 사또의 역할을 한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들었어요. 듣는 일을 했습니다. 듣는 걸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소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학교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앉히고 스승님을 앉히고 친구를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이 아니라 증언의 언어로 다시 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한 인간에 대한 정독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되게 쉽게 오독하잖아요. 잘려나온 장면 몇 개, 몇 초짜리 인상, 이런 것만으로 인간의 전체를 판정하는 일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오독하는 거는요, 몇 초면 충분해요. 몇 초에, 하나의 말에 우리는 오해하고 오독하고 이상한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독에는 품이 들어요. 이 3부작의 촬영은 1박 2일이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시부야에서 갸루 재판을 하고 밤 12시에 서예 교실을 열고 새벽 1시를 넘겨서 밥을 먹고 1시간을 잔 뒤에 아침 등교를 찍고 그 길로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바다를 건너고 하룻밤에 1시간을 자고 남의 집 밥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젓가락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이 3부작이 들인 품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장화에게 홍련이 있듯이
미나미에게 원희가 있었습니다. 곁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못 믿겠으면 대신 물어봐주고 실컷 놀리다가 끝내 울고 마는 사람이죠. 완전히 찐따네 이거 라고 킥킥대다가 그 입으로 고백합니다. 학생 때의 모습을 보니 새로웠고 울컥울컥했다. 거제의 바다에 옷을 입은 채로 함께 들어갔던 그 두 사람이 이번에는 치바의 교정을 교복을 입고 함께 걸었습니다.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국적조차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뿌리에 서로를 데려간 겁니다. 우리 이야기의 전통에서 이런 관계를 부르는 이름은 예로부터 하나였죠. 자매입니다. 그래서 미나미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다미가 깔려있던 치바의 거실인가요? 아니면 세일러복을 입던 학교인가요? 아니면 시부야의 갸루인가요? 삼부작이 실제로 찾아낸 뿌리는 장소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었습니다. 신발 돌려놓는 법을 가르친 어머니, 하고 싶을 때 해 라고 말했던 서예 스승님, 이 외톨이에게 친구를 소개해준 담임선생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아이라고 증언해주는 미야노라는 친구까지. 뿌리 내린다 라는 거는 땅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심기는 일이었습니다. 시몬 배유 얘기를 앞부분에 했는데 뿌리 내림의 조건도 바로 그겁니다. 공동체의 삶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렇다면 미나미는 뿌리 뽑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두 번째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원희의 고향 통닭집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그를 기다리는 화면 앞의 사람들 속에서 치바의 뿌리가 그를 길렀고요. 새로운 뿌리가 그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무의 뿌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뿌리는 여러 갈래로 나아가게 되죠. 미나미라는 사람은 갸루와 오조사마를 한 몸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게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예능에 도달한 결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리뷰에서 제가 시네마가 극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3부작을 보고 나서 그 문장에 한 문장을 더 보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카메라는요, 대체로 신문의 도구예요. 한 사람의 가장 나쁜 순간을 잘라내서 유통시키는 일에 이 카메라만큼 부지런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사랑받고 자랐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넌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신문하는 카메라, 증언하는 카메라, 같은 기계의 두 얼굴 사이에 두 번째 얼굴을 택한 카메라를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네마라고 불렀습니다. 미나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상관없이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사랑받고 자랐는지를 자랑하고 싶었다. 사랑받았음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랑 중에서 이보다 더 근사한 거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28분씩 3편에 걸쳐서 증언해준 이 영상들은 올 여름에 제가 본 영상들 중에서 가장 영화 같고 가장 사랑스러운 영상이었습니다. 라이널 콜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가벼움이 필요할 때 데일리라이트 호박 파차. 야, 너네 얼굴 관리 안 하냐? 얼굴 이만큼씩 부어가지고 말이야. 이거 하나씩들 마셔. 라이너님 등장할게요. 야, 얘는 2병. 야.